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올해 2024년도 영재고 자소 수업이 추천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에 맡은 김성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대전영재고 내용이거든요.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적으로 영재고마다 약간씩 양식 문제 문항이 다른데 대전영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당연히 치고나가게 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수학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주도하에 자기 어떤 걸 해봤는지에 대한 설명이 1, 2, 3번으로 문항으로 추천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영재고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쓰셔야 되고요. 동기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쓰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동기로 쓰게 되는데,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학생이 이 영재고에 왜 가야 되는지를 학교마다 좀 다른 그 경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문항이 좀 달라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이 빠지면서 독서나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빠지면서 인천예술이나 세종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이 독서라는 그 문화적 소양, 그 인문적 소양, 융합적 소양 이렇게 문항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문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보시면은 자소 동기를 보시면요. 동기를 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엄청 뭐 열심히 이게 문학적으로 아트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학부모님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자소서를 쓰실 때 너무 예쁘게 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자소서 쓰게 될 건데 학생들이 그렇게 좀 이쁘게 글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왜 이 글이 안 이뻐, 왜 이리 이뻐,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아, 문항이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런 거에 너무 좀 초점을 안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에 계신 그 영재고 선생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소서의 가장 초점은 학생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이 학생이 뚜렷하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첫 번째 문항에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자기 생각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학생의 동기는 보시면은 추천하는 자기 쓴 학교가 대전과학 영재고였어요. 그래서 이 영재고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기의 분야가 어떤 건지를 찾으려고 이 학교를 간다라는 목적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은 수학과 과학에 자기가 관심을 가진 건 당연하고, 보통 첫 부분에 이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이 쭉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이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학생들이 나는 수학 과학을 어떻게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을 아예 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대전영재고에서 알고리즘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자소서 첨삭이나 작성하는 예시를 만들 때 보면은 첫 문장에 좀 제일 주안점을 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수학과 과학을 무질서술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저는 한 이틀? 길게는 3, 4일, 아주 길게 일주일까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문장이 자소서 1번 문항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읽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한 학교마다 들어오는 자소서가 많게는 1000몇 개에서 작게는 한 700개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자소서를 여러 명이 물론 있겠지만 읽다 보면 비슷비슷한 문구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가 첫 문장을 어떻게든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을 해서 첫 문장만큼은 완전히 다른 느낌, 즉 나만의 생각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상 첫 문장은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나열하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었다까지가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자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학생은 주로 아두이노 쪽을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두이노랑 수학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매우 유사성이 있더라. 그래서 알고리즘과 이런
인공지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찾아봤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수학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고에서는 진학을 했을 때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약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경률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즉 내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 수학까지를 하나로 연계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대전영재고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뭐 현장연구, 이 현장연구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 실제로 대전영재고에서 하는 커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지나간 학교에서 어떤 커리에 대한 또는 연구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현장연구 졸업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대전영재고는 졸업 논문을 좀 힘들게 써요. 3학년 때.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자기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미래에 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소서의 동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 잘 썼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편차이기 때문에 자소서의 동기 같은 경우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오픈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소서 동기를 읽었을 때 학생이 시작부터 중간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왜 우리 학교에 올렸는지를 표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굳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내용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좋았고 어떤 수학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좋았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핵심은 나는 알고리즘을 공부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즉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전영재고를 가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그냥 한 줄로 되는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을 또 많이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약간 좀 덤덤하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좀 더 동기를 쓰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학생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자소서를 쓰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옆에서 좀 같이 써보기도 하고 그 자소서 쓰고 뭐 여기저기 학원에도 많이 다녀보시고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 핵심 사항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 공부는 엄청 잘하고 자기가 뭐 기본적인 소양도 다 높고 성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자기는 과학, 수학에 꿈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어떤 과학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과학을 잘하는데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그 미디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심 분야 정도는 하나 정도를 꼭 집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 선생님 저는 수학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그냥 과학에서도 물화생지가 너무 좋고 생물에서 좋고 다 좋아요.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한테는 이런 가운데 부분이 다 없어지고요. 내가 왜 과학과 수학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내용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내용이 없는 학생이 있으면 반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왜 내가 수학과학을 이렇게 폭넓게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를 냈을 때 그 읽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이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에서는 뭐 확률 통계, 이 확률 통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짜봤고,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중에 미래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라는 내용이 1, 2, 3번 문항에 다 똑같이 저는 묻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좀 뚜렷한 학생들, 즉 물리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정말 물리적으로 좀 영재성이 뛰어나게 보일 정도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생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생물에서 나는 뭐 심장에 대해서 어떤 심장 박동을 연구를 해서 그 박동에 대한 결과값을 어디까지 연구해봤으면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에 들어간 내용을 이제 그 2번, 3번에 어떻게 보면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던진다 아니면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를 했는지를 보면요. 보통 자소서 2번 문항에 저기 수학과학에 대한 그 본인의 특출난 그런 걸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엄청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알고리즘을 짜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 이 정도는 다 해요. 왜? 요즘에 그 이런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인공지능 챗GPT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 1시간 정도 서치를 하면 이런 걸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은 이라고 나와있죠. 이걸 왜 첫 마디에 또 써놨냐면요. 좀 전에 이 학생은 자기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천천히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좋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기가 시어나 책과 여러 웹사이트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엄청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보통 영재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스스로 어디까지 해봤니라고 보통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재성이 뛰어나다고 나타나는 거는 자기가 관심 가지는 어떤 분야에서도 관심 가지게 되면 끝까지 할 수 있다. 끝까지 파서 이 분야를 엄청 깊게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장을 표현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요 문장은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든 더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 두 번째 문장들 여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엄청 쓸데없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쓸데없는 말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봤어요 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이런 문장 굳이 들어가야 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학생들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애들이 뭐 자기가 뭐 잘 맞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듯이 그런 내용을 약간씩 들어가는 게 좀 전체 자소서에서 엄청 좀 뭐라 그러지? 편한 학생이 직접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날것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문장들 하나씩 들어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 학생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또 수학 문제가 또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수학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이 문장을 쓴 거는 자기는 코딩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잘한다는 표현의 그런 중간적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뜬금없는 문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이. 근데 요거를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학생은 코딩만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것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걸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자소서의 인문학이 수학과 과학적 영역을 동시에 표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 개를 나눠서 완벽하게 수학, 과학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수학, 과학을 이렇게 융합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단락을 3개로 나눠가지고요. 300자, 300자로 나눠서 과학, 수학, 과학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많은 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단락을 4개로 나눠서 수학 둘, 과학 둘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글자 수가 문항 수가 지금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000자밖에 안 되거든요. 1000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아주 짧은 300자 내에 동기도 써야 되고 내가 거기서 느낀 점도 써야 되고 중간에 실패한 사례도 써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글자 수가 너무 모자라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아무리 많은 스펙 또는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나는 이 경험이 나한테 가장 뚜렷한 경험이고 내 꿈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것만 한 2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십니다. 저도 네 달락으로 주제를 4개를 잡아서 다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막상 써보면은 글이 좀 이상해요. 너무 짧아요. 너무 요약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이런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그래서 이 학생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뚜렷하게 뭘 했다는 것이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파트를 쓸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은 엄청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엄청 기술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엄청 긴 보고서거든요. 이게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1000자에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 부분에 기술적인 그런 자기의 과정 이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표현하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은 보고서를 압축을 해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거를 요약할 때 엄청 많이 힘들어해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나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뭐였지 이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쓰다 보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학생들한테도 이거 네 느낌으로 한번 요약해서 써봐 하고 하면은 한 2000자, 3000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쓰는데 과제들마다 좀 특징은 다르겠지만 자기 그런 과정을 아주 요약해서 알아보기 쉽게 딱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쓰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압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쓰고 지고 쓰고 지고 엄청 많이 반복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좀 압축해서 쓸 때 한 2, 3일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계속 수정을 해요. 읽어보면은 이상해. 말이 안 맞아.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앞에 거 수정하면 뒤에 또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는 작업,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전에 썼던 거의 뒷부분인데요. 보면은 이제 중간에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문제점의 원인을 완벽히 분석하여 문제점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이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뒷부분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매우 복잡한 이상한 말로 작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과제들 중에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느낀 점을 쓴 겁니다. 나는 주변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친구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해결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건 안 돼,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좀 더 쉽게 가야 돼, 아니면 이 부분은 버리고 가자라고 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시간 내에 열심히 해서 배치를 화물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에 도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지어낸 걸 수도 있지만 지어내진 않았어요. 여기 모든 자소서의 내용은 사실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쓴다는 말도 있지만 소설처럼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 생기부에 있는 한 줄, 아니면 생기부에 있었던 내용, 학교 선생님이 아시는 내용, 동아리에서 친구들하고 있었던 내용, 그런 내용이 좀 완벽하게 똑같겠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각색은 들어가겠지만 무조건 사실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구들이 그랬대요. 이게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까지가 자기 동아리 그런 결과 발표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 좀 더 쉽게 가자고 했지만 자기는 3일 만에 해결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학생이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낀 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좀 전까지 한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운데 느낌이 어떠냐면은 자기 과제에 대한 엄청 복잡한 설명이었어요. 그걸 입학사정에 100% 읽어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 학생은 이 정도까지 알고 있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스스로 어디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어떻게 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를 보는 겁니다. 영재고의 학생을 뽑을 때 지금 잘하는 학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거든요. 엄청 얘는 지금 독특한데 아직 좀 공부를 덜 했구나, 아니면은 얘는 와서 문제를 던지면은 정말로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뽑으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뚜렷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기의 문제 해결 과정, 자기가 문제 해결했던 느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배운 점, 요게 뒷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좋아했던 책이 그 그릿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요거는 좀 유명하게도 유명한 책인데 잘 하여튼 엄청 유명하지 않고 적당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자기가 단을 따서 마지막에 자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조금 프로그래밍을 알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학생은 엄청 잘 쓴 자소서예요. 이번 자체가. 왜냐면은 한편의 그런 과제의 시작과 끝까지가 쫙 그런 스토리라인이 잘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을 보면은 참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보면 보통 문과를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쪽 분야에 관심 없으신 분들 보면은 정말로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왜 쓰지? 이게 뭔 자소서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한 자소서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게 영재고를 잘 들어가는 거지 딴 사람한테 잘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실 때 이번 문항에 대해서 너무 이런 그 쓸데없는 관용 그런 거 다 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과학 영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대스러운 느낌이거든요. 본과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공대 애들이 쓰는 그런 문장들이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공대 출신이 아니면은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도 있지만 여학생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 딱딱하고 엄청 직설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남학생이 엄청 부드럽게 이걸 풀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탁탁탁탁 쓰는 게 기본적인 자소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물론 그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은 문과 요소가 엄청 뛰어난 여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여학생들은 좀 비중이 높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거의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거든요. 글을 쓰라고 해서 잘 안 쓰는데 뭘 문과적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학생들 남학생들 그 여학생들 중에서는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 진짜 첫 문장부터 완벽하게 자기가 이쁘게 딱 꾸미는 학생들이 있어요. 돋보이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쓰는 학생들은 진짜 글을 잘 쓰는 학생이고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우리는 수학과 과학에 거의 올인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국어책, 일반적인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부분이나 그런 문과적 소양이 드러나게 쓰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중간하게 그런 걸 좀 잡아 넣다 보면 이상해지거든요. 글자 수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과학을 꿈꾸는 학생이니까,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매우 정확한 용어를 써서 마치 한 편의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쁘게 쓰면 좋아요. 예쁘게 쓰면 읽는 사람이 참 좋겠죠. 편안하고. 근데 그렇게 쓰면 필터링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국어학원에서 이런 추천서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다 고쳐주세요. 앞뒤로 다 고쳐주세요. 다 어리게 새로 잡아가지고 이 문장은 배치가 이게 더 어울려 이렇게 싹 잡아주시거든요. 그럼 떨어져요. 왜? 학생들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날 것의 자소서를 진짜 학생들이 딱 아무런 수정을 거치지 않는 딱 보면요, 이거랑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요거는 후작을 약간 해서 좀 최대한 그나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학생들 쓴 걸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레벨로 진짜 딱딱하고 막 좀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막 국어 선생님들 손봐버리면은 너무 예뻐지거든요. 글이 너무 예뻐져서 단점이 너무 예쁘다. 너무 장점이 너무 예쁘다. 단점은 떨어진답니다. 필터링 다 바로 당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쓸 수 없는 레벨의 글이에요. 그런 도 레벨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일기를 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아했던 여자친구한테 쓰는 일기 아니면 이렇게 엄마한테 쓰는 일기 막 되게 편지 같은 그런 수필처럼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을 많이 써도 실제로 그런 논술대에 가서 글을 쓰면은 글이 잘 안 나와요. 엄청 딱딱하고 이 학생들에 비하면 엄청 딱딱하고 이상한 걸 쓸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일기 거의 쓸 시간 없거든요. 펜 잡고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글을 이쁘게 쓴다고 하시면은 안 되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전능되고 있는 자기 주도 역량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2번, 3번이 어떻게 쓰냐면 1번은 동기고요. 2번이 과학적 역량이에요. 3번이 자기가 수학에 썼을 때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2번, 3번에 대해서 2번을 수학과학 나누고 3번을 수학과학 나눠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2번에 수학을 쓰고 2번에 수학과학을 쓰고 3번에도 수학을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수학적으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을 보면은 수학과학이 이렇게 쓰면 5대5로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수학이 7, 과학이 3 이렇게 나눠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과학이 6, 수학이 4 이렇게 나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자소서의 내용 구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첫 번째 2번 문항은 자기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집중해서 썼다면은 3번은 이제 큐빅인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다 정리를 하니까 글이 좀 괜찮더라고요.
3바 이상 큐빅은 뭐 애들 많이 가지고 놀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처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되게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큐브 너무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중복되는 주제에 대해서 안 쓰는 게 좋아요. 흔히 쓰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수학하면은 이런 큐브, 그 다음에 확률, 동전 게임, 뭐 주사위 게임, 뭐 이런 확률들에 대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대수, 점수론. 그 대수 점수론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 K5 하는 학생들이 뭐 대수론, 점수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좀 어렵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표현할 때 꼭 그런 거 이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K5에서 했던 그런 뭐 도형 기하라든지 그런 확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갈 필요는 꼭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 같아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 입학 사정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자소서 중에 똑같은 내용이네? 그냥 바로 넘겨버릴 것 같아요. 그냥 읽으나 내용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그 정수론에 0과 1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한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처음 배우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정수론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쓰면은 너무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도 지루하거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큐브나 이런 거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뒷부분이 좀 달라요.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요거를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얘를 어떻게 돌리면 맞출 수 있을까를 그거를 좀 증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물론 그게 책이 있어요. 한 2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얘는 틀어서 썼다는 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큐브 나오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완전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의 영재성을 높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요거를 틀어서 요렇게도 가능해 라는 걸 새롭게 제시하면은 엄청나게 영재성이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조금 잘 쓰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 과제라서 그냥 개인 과제 했던 것 중에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게 좀 쓰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수학으로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발명대회라든지 아니면은 탐구 보고서대회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 교내대회가 있는데 그런 교내대회 중에서도 수학과 관련된 대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수학 대회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문제 푸는 형식의 대회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뭘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물론 영재원을 다니게 되면은 영재원 중에서도 이제 수학적 영재원을 다니면은 이런 수학에 대한 수학적 그런 과제에 한 번쯤 해볼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쓰기가 좀 난해한 게 영재원을 표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표시해도 됩니다라고는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린 영재원에서 이런 말을 표기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좀 불안해요. 그게 좀 불안해요. 예전에는 영재원을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막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항상 저도 가서 그 설명한 손으로 물어봤거든요. 학생들이 영재원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어디 영재원을 나왔는지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런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말만 빼시고 쓰시면 돼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입학사정한테 물어봐도 영재원에서 했던 내용 수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써도 된다라고는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했던 그런 그 K5 과정에 대해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재원에서 했던 수학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 아니면은 실제 수학을 배우면서 뭐 축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상 생활에 관련된 것 중에서 최대한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원 거는 좀 갖다 써도 되는데 K5는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요거는 쓰는 방법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수학을 하시는 분이 좀 담당하셔가지고 수정을 많이 보신 거거든요. 처음에 내용이 학생의 설명을 듣기니까 글을 읽었을 때는 아무런 걸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꾸준히 이제 실제 큐브를 놔두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요걸 이렇게 쭉 수정한 내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뭐 저희가 읽어봐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기 주소에서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은 큐브의 공식을 이부분하면 어떻게 없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뒷부분 잠시만요. 뒷부분 해야지. 잠시만요. 뒷부분이 잠시만요. 찾다. 여기다. 여기 위에 좀 전에 봤던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큐브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설명했어요. 솔직히 저도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요거를 자기가 수학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은 안 받겠지만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알고리즘이 또 나오거든요. 요거를 왜 꼭 썼냐면은 그러니까 그 큐브는 수학인데 큐브에 대한 수학을 하나의 펑션으로 수학적 펑션을 만드는 그게 곧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그 접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요 뒷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일 처음에 자기가 동기를 썼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는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수학과 코딩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과정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글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이 학생 어머니랑도 얘기를 했고 학생이랑도 얘기하고 나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라고 계속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는 이 내용을 무조건 꼭 쓰고 싶대요. 저는 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뭐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쓰고 싶다는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학생의 생각이 뚜렷하다고 하면 저는 그냥 밀어줘요. 어떻게든 그래 알겠어. 네 생각이 뚜렷하니까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학생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데 뭐 애중간하게 뭐 이렇게 쓸 때는 이런 내용은 절대 좀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넣은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는 아니지만 안 좋은 거지만 학생의 생각이 표현될 수 있다면 또는 학생이 난 이게 너무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여드리면 이거 좀 많이들 좀 의아해 하시거든요. 이걸 이렇게 썼다고 이상한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빼면 안 돼.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넣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학생이 요거를 너무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파트를 좀 제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 30번 들어가면은 문항을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인데 이렇게 대전 거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답지가 다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답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은 지원자가 지원자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진로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자기가 아무 내용이나 뭐 나는 이 학교 뭐 어떻게 가고 싶어 저렇게 가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기를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지적 호기심, 과제 집착력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그다음 논리적 사고력, 상위 문제 해결 능력 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씩 넣어야 돼요. 물론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요 4개의 그런 주제 중에서 최소한 2-3가지는 좀 포함이 되게 글을 쓰셔야 됩니다. 모든 자소서에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방향성은 이런 그 문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 요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 도전, 창의, 열정 아까 보셨듯이 열정적인 내용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과제 집중력 다른 애들은 다 포기했지만 나는 뭐 며칠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해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능력 이거는 중간에 했던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을 자기가 표현할 때 나는 이 과제를 이런 순서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표현해서 완성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요 논리적 사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요, 그 아까 두 번째 글에 잘 안 보이셨겠지만 제 아래쪽에 보면은 자기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창의적으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창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해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소서 쓸 때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쓰셔야지 그냥 나는 뭐 자소서 많이 써봤으니까 또는 뭐 자소서 이런 거 영재원 할 때도 많이 해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쓴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요거를 제시하는 그 문항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그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주도는 자아 효능감 이거 엄청 어려워요. 자기주도 학습 제도, 학습 이해및 활용 학습 전략 등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3번 문항에 제가 큐브 내용 설명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이거는 안 맞아요. 2번까지는 어떻게든 맞췄는데 3번은 그냥 이거를 좀 약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붙어야 되고 이 학생이 이제 영재고를 붙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를 다 잘 봐야 통과가 되는 건데 3번 문항 같이 좀 중요한 문항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생각을 쓴다?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자아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 막 이런 뜻, 이런 비슷한 뜻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잘못된 게 어디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렇게 좀 제3자가 자기를 보듯이 그런 내용을 좀 쓰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학습 대로라는 건 뭐냐면 학생이 뭐 수학 공부하거나 뭐 국어 공부 이런 내용을 굳이 구체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책을 많이 찾아본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책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이제 구글에서 구글링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봐요. 실제로 자기 모르는 게 있으면 동영상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르는 거나 궁금증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본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저는 어떤 책을 찾아봐서 뭐 이렇게 쓰는 표현이 예전에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썼습니다. 뭐 인터넷을 찾아봤느니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느니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이렇게 약간 암묵적으로 그렇게 안 썼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책을 찾아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글링을 해서 쉽게 찾아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학습 태도라는 것 자체가 궁금한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물어보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전 책도 써요. 책 앞부분에 있는 뭐 책도 찾아봤다, 어떤 책도 찾아봤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쓸 때가 있긴 한데 무조건 책만 찾아봤다, 스스로 공부할 때 이렇게는 쓰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 가서 물어봤다, 이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봤다, 또는 자기가 난 이만큼 궁금해서 어떤 대학교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대학교 교수님 찾아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메일이라는 게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궁금한 건 그렇게 오픈된 메일이나 아니면 게시판에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어떤 엄청 어려운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기의 능동적인 학습태도 본다는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 뭐 이렇게 보다는 공부하는 게 방식이 뭐 이랬다 나는 이렇게 찾아보고 그게 더 궁금해서 뭐 대학교 좀 찾아갔다 아니면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이해 및 활용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는 교과에서 좀 많이 쓴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수학에서 좀 많이 썼는데 그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수학이 진짜 그 수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나중에 그게 활용돼서 많이 뻗어나가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와 있는 공식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자소서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 이 공식을 변환하면은 나중에 뭐 라플라스 변환이나 이런 공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라고 쓰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 삼각비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변환을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면 뭐 파동 형태로 바뀌어서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뭐 그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공부를 해서 표현하는 것도 요 파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습 전략은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나는 뭐 이 학교에 진학해서 뭐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쓴다고 나와 있는데 좀 잘 안 쓴다. 왜냐면 참 쓰기 애매해요. 나는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어서 뭐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건 좀 너무 오바스러워서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 대전능계고 오시면 대전능계고면은 대전능계고 학교 커리큘럼 다 나와 있거든요. 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통해서 뭔 자기의 수학 능력을 올리고 2학년 때는 심화 물리를 들어서 물리를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이거 두 가지를 합친 뭐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좀 글자 수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자세히 쓰진 않고요. 또 마지막에 한두 줄 정도 저는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고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통해 저 자신의 궁금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문항 1, 2, 3번이고요. 거의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세종영재랑 인천영재 같은 경우에는 예술 인문 융합적 소양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인천 많이 갔었죠. 한 5년, 6년, 7년 돼, 이제 6년, 5년까지는 인천영재고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한 4년 전부터 입시율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이제 강남권에서는 간 학생이 있긴 합니다. 아주 감을 나듯이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인천은 그냥 없는 학교로 좀 치부를 하는 편이에요. 너무 강남권 학생들 잘 안 뽑아요. 그 지역 이제 풀이 늘어나면서 인천, 부평 이쪽에 엄청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인천영재를 빼는 나머지 세종영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 많이 가고 있는 저희가 예전에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세종영재 자소서를 보면은 이제 예술인문 융합적 소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국어를 좋아해, 음악을 좋아해, 뭐 미술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쓰라는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융합적 소양이 붙으면서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지금 보시면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은 축구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융합적 소양으로 쓴 거거든요. 물론 여기 예술 인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음악 미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은미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좋고 글 쓰는 게 너무 좋아. 그럼 글 쓰는 거에 대해서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 외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그거를 수학이나 과학으로 연계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건 예전에 스팀이라고 해서 스팀 소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어져는 있긴 한데 축구를 좋아해서 얘는 그 공이 날아간다는 궤도 자체를 연구를 한 거거든요. 공 어디를 차면은 축구공 어디를 찼을 때 공이 어떻게 휘어지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 그냥 뭐 자기는 축구 좋아하고 프리킥 공차는 거 너무 찾고 싶었다. 공을 너무 좋아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공을 더 잘 찰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걸 알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세종영재고의 요 문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근데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축구나 체육이나 음악 미술을 완전히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 이거 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아예 너무 싫어하다 보면 쓸 내용 자체가 없는 학생이 있어요. 너 음악 좋아해? 아니요. 미술 좋아해? 아니요. 운동은 안 하는데요. 공은 차번이? 아니요. 체육 시험 많이 그냥 시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미술 시간에 그냥 대충 그냥 이상하게 발로 그린 것처럼 그려놓고 음악 하러 그러면 뭐 음도 잘 모르고 그런 학생들이 근데 그런 학생들이 뭐 수학과를 못하냐? 아니 수학과 엄청 잘해요.
그냥 수학과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근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네들 학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에 예전에는 그 문항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더 좀 디테일했어요. 국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 국어적인 소양, 그다음 이런 인문적인 소양, 과학적인 소양, 수학적인 소양 이게 문항이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 줄어가지고 하나 합쳐졌는데 일본 문항을 좀 잘 쓰는 거는 요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는 저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개개인적인 너무 달라요. 네. 차라리 여학생들은 좀 미술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음악이나 미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참 쓰기 편해요. 미술에서는 뭐 참 구도를 딱 잡는 게 다 수학이거든요. 우리가 뭐 완벽한 뭐 최고의 뭐 그런 각도 그런 것도 해가지고 뭐 미술을 하게 되면 수학에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음악을 하면은 물리나 수학으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체육 쪽 운동 좋아하는 애들 많으니까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그거를 과학이나 수학 쪽으로 그냥 이어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좀 전에 했던 얘기죠.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과형 문제도 나왔지만 악기 만드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 악기 만드는 문제를 보면 이제 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으로 쓰게 돼 있었고요. 음악을 좋아하면은 자기가 뭐 바이올린을 좋아하는데 바이올린은 이게 없거든요. 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간격이라는 걸 대체적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첫음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레는 그보다 뭐 한 1.2cm 뒤다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계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문융합의 이 파트는 어떻게든 자기 좋아하는 게 앞부분에 나오고요. 자기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조금 연계해서 반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쓰다 보면 이 문항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건 예시를 제가 못 가져온 게 이거는 보여드리면 너무 티가 나서요. 이게 개인 책이라서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없었어요. 경기도 이런 독서 따위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요거 저는 작년에 경기 이게 일반 문항이었거든요. 독서에 대해서 쓸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학생의 읽었던 책, 그 다음에 저의 생각, 그 다음에 어머니의 생각, 주변 사람들 생각 독서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가 없는 거거든요. 주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내용을 쓰고 그게 왜 좋았고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경기 일본 문제가. 근데 학생은 너무 옛날 책을 몰랐어요.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던 책이라고 그러면서 허수아비 나오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아니다 최근 과학 동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또 갖고 오셨어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무조건 읽어야 돼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조건 100%는 아닌데 3차 갔을 때 물어본다고 그러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라고 면접 때 꼭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게 뭐 무조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했을 때 그 선생님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야, 이 어려운 책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 어떻게 읽었길래 네 인생이 가장 감동적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대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들께서 보시기에는 와, 이 책이 요즘에 너무 좋은 책이래. 이거 몇 년 전에 이게 너무 좋은 책이었어. 이 책을 읽어봐야 돼. 이렇게 하시는 책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 책들 읽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몇 번을 다시 읽어야 겨우겨우 이해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은 선택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꼭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이기 때문에 자기 보통 인생관이 확립될 때가 중1, 2, 3 이때 좀 많이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은 그렇게 좀 연관성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읽었던 책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다산 정약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조선시대의 과학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실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 상해는 어떻고 그게 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부터 되게 재밌게 소설처럼 쓰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그 내용을 쓰는 학생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역경을 딛고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보였지만 지금은 더 좋은 시대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생각을 보고 더 많이 더 연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큰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은 논어라고 쓰는 학생도 있거든요. 이게 논어를 두꺼운 논어책이 있고요. 매우 얇은 논어책이 있어요. 그 소논어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정갈하게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얇은데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그거를 1000번 읽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너무 그리 좋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쓴 학생도 있어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없기 때문에 꼭 주제를 이런 식으로 안 잡아도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본인 제일 중요한 본인 학생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 책을 뭐 20권을 쫙 펼쳐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런다고 이 문항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학생이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그냥 100번 넘게 읽은 책도 하나 한 권 있거든요. 그레이트 히치라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책인데 그런 책을 자기는 누가 물어봐도 그 책에 대해서는 못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번에 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강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대. 1번은 이렇게 이런 책을 써야 된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 책을 왜 좋아하게 됐고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거라서요. 그 내용 꼭 들어가야 된다. 경기 1번은.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왜 이 책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이걸 읽어서 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그런 유명하거나 덜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꼭 과학적이냐 비과학이냐 아니면 너무 이상한 소설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봤을 때 뭐 살인을 하거나 뭐 이상한 그 있잖아요. 인성이 이상한 책들 그런 뭐 좀 그런 것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읽었을 때 무난한 책도 괜찮거든요. 무난한 책도 그냥 수필도 괜찮아요. 아니면 시도 괜찮아요. 어떤 학생은 시 같은 거 쓰는 학생도 있어요. 시를 자기 한 줄 한 줄을 쓰고 그 한 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쓰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여학생이 있는데 엄청 이뻤거든요. 그 글 자체가. 시를 자기의 생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그 국어 문제집에 있던 그런 분석구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들일수록 안 좋아진다 생각해요.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는 건 아닌데 다른 문항에 비해서 이 문항은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고요. 서가형 같은 경우는 앞에 봤던 것들 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서울영재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서가형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1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영재고 중에서 추천서와 자소서가 제일 짧은 학교가 서울영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충 쓰면 떨어져요. 서울영재도 한 200명 정도 떨어지거든요. 2, 300명. 근데 너무 성의 있게 쓰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면 다 붙여주는데 네가 쓴 글이 성의가 없으면 떨어져 이거예요. 왜냐면 걔네들 프라이드가 엄청 높기 때문에 서울영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프라이드 높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교에 지원할 정도면 이 문항에 대해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쓰면 돼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엄청 다른 학교들처럼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성적이 완벽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기는 봐요. 그래서 서울영재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변 얘기 들으시고 서울영재 그냥 쓰면 다 붙는다던데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1차에서 많이 떨어지고 1차 떨어지면 시험 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엄청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영재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른 영재고에 비해서는 조금 느슨한 편이긴 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느슨한 편이지만 그래도 대놓고 느슨하게 쓰면은 떨어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기가 이제 1번 문항이 좀 빡빡하고요. 나머지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는 1번 문항이 바뀌면서 자소서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서울이랑 경기가 그렇게 자소서를 많이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엄청 타이트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문항이 조금 바뀌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도 학생 뽑을 때 자소서를 신경 쓰겠어.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서 생각이 어떤지를 확인하겠다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는 게 수학 과학에서요. 수학 알고리즘 쪽으로, 이제 수학 코딩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경기 그쪽 경기 영재고요. 원래 경기 영재가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그 영재고 중에서도 그 프로그래밍 특화로 이렇게 하려다가 좀 무산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을 좀 그쪽으로 좀 채용 많이 해가지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학교 색깔을 약간 그 코딩 쪽이나 프로그래밍 쪽으로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그렇고 자소서 개량도 그쪽으로 좀 쓰면 좋아라 해요. 그래서 경기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몰리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경기영재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서울영재고의 인기에 적응하는 경기영재고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경기영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독서랑 그다음 2번은 엄청나게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전, 세종은 준비되어 있고요. 대전, 대구, 광주가 있는데 세 개 학교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은 다 좀 이스트 계열 학교들이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안 본다는 말이 있어요. 자소서를 거의 안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글자 수 채우고 문제 없으면 뽑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 이제 그래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자소서 그냥 쓰든 말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예전에 왜 그러냐면 대구랑 광주 영재고 같은 경우는 다른 영재고에 비해서 인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4년 전에는 8개를 다 쓸 수 있었거든요. 8개 다 쓸 수 있을 때는 지원을 해놓고 시험실 안 가버리는 거예요. 시험실 안 갔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학교에 시험을 치게 하러 오기 위해서 거의 1차에 필터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학생 1영재고 지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학교 들어올 거 우리도 1차에서 필터링을 하겠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랑 대구를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학교에 맞춰서 꼭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영재고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스타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대전이랑 좀 경기 쪽이라서 좀 뉘앙스가 트렌드를 좀 맞춰간다면 대구는 올드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공부한 게 뭐고 중학교 때 뭘 얼마나 열심히 했고 학교 가서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범생적인 글을 좀 쓰는 게 유리해요. 그 학교 자체가 그냥 모범적인 학교거든요. 완전히 모범적인 학교라서 글도 좀 그런 식의 자소서를 좋아해요. 이 학생이 뭐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뭔가 많이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학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성, 모범성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 인제랑 광주는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빠졌는데요. 한국과학인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문항수가 여기 있는 것보다 거의 2배 1분들어 글자 수로 보면 한 9,000자에서 10,000자까지 쓰거든요. 저희가 1,500자 되는 문항이 3개에다가 800자 하나, 500자 둘 이렇게 해가지고 문항수가 많고 6번 문항이 또 무제한이에요. 6번 문항이 무제한이라서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A4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사이로 채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6번 페이지에 6번 문항이 한과의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표현하시오. 끝이에요. 무제한으로 써도 되는데 무제한으로 쓰면 떨어집니다. 32장인가 쓰는 학생이 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써도 문제예요. 너무 작게 써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써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A4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사이거든요. A4 한 페이지 2페이지 사이가 한 5,000자 정도 돼요. 한 2페이지 빡빡하게 치면 딱 5,000자 되거든요. 나머지 문항까지 딱 더하면 거의 10,000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3,500자가 끝이에요. 아니, 2,500자가 끝이에요. 1,000자, 500자가 끝이거든요. 서가인 같은 경우에는 1,000자, 500, 500이 거의 2,000자에서 끝나겠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과형 글자 수 쓰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진짜 많고요. 그래서 한과형 자소서 그 입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무조건 학생이 쓴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손탄 걸 정말 싫어하고요. 어떻게든 학생이 꾸역꾸역 쓰는 그런 자소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과형 쪽 준비하실 때 너무 많은 컨설팅을 받아버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과형 문항 중에서
사본문항인가 그 자기 일상 즉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있었던 일상 엄청 소소한 거 쓰라고 그러거든요. 왜 소소한 걸 써야 되냐면은 나머지 문항들이 다 헤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친구하고 있었던 일 되게 엄청 중요한 문항들이 있는데 그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냥 자기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쓸 때는 그냥 아버지랑 자전거 타러 가서 강원도로 가서 하루 동안 갔다 온 얘기 쓴 것도 있어요. 그냥 소소한데 어디가 힘들었고 갔다 와서 뭐가 좋았고 기분이 어떻게 좋았고 그런 거 쓰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한 내용을 쓰는 학생도 있어요. 나는 햇살이 좋은 봄날에 이렇게 자기 일기 쓰듯이 엄청 소소하게 쓰는 학생들 그런 거를 더 좋아해. 이 학생은 쉴 때 이렇게 쉬는구나. 놀고 싶을 때 이렇게 노는구나. 수학과 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가영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동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내용 똑같게 되는 거고 여기 좀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게 빠지냐면요. 그 학교 내에서 다른 학우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있거든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진심으로 좀 어려워요. 왜 그거를 좀 샘플링 못 보여주냐.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일상생활이라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친구랑 수학 시간에 어떤 문제가 싸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쓰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은 아픈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계단에서 굴렀는데 애가 다리가 부러졌다. 나는 걔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다. 이런 학생도 있고 그런 건 너무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쓸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엄청 이렇게 화려한 내용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가 매일같이 필통을 안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너 왜 필통이 맨날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필통 살 돈이 없어. 아닐걸 했는데 진짜 돈이 없는 학생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자기한테 남는 필통을 준 거예요. 그 내용 끝이에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 생활에서 친구랑 있었던 갈등 해결 아니면 이런 분쟁 해결 이런 내용 쓸 때 너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어색해요. 그 써보면 진짜 어색해요. 소설처럼 쓰면 되게 어색하니까 그냥 친구랑 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거를 내가 먼저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친구한테 잘못을 요구했더니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싸웠다. 근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나의 잘못과 그 친구의 잘못이 반반이더라. 그래서 그걸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이런 내용도 괜찮거든요. 밥 먹다가 식판 엎어도 내용 쓰는 학생도 있고 라면 먹다가 엄청 친한 친구 있거든요. 엄청 친한 친구인데 라면 하나를 큰 라면 하나 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다가 누가 조금 더 먹은 거예요. 더 먹은 거 싸워서 엄청 친한 친구인데 금이 갔다. 그 금을 어떻게 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냥 소소하게 쓰는 학생도 있었고요. 선생님과의 싸움도 있었어요. 그 수학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내용과 학교 선생님의 수학 내용이 너무 달라서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해가지고 한번 말다툼이 심하게 있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학년에 맞는 교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가서 사과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 수업 시간에 더 잘 참석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 쓰는 거 아니고요. 좋은 일 쪽이 더 좋아요. 안 좋은 일을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밝은 분위기의 글이 더 좋습니다. 어떤 학생 그런 거 쓰라 그러면 진짜 우중충하게 쓰거든요. 정말 세상 다 죽은 듯이 그렇게 글을 쓰는데 그거는 좀 안 좋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쓰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학교에서 있던 갈등 해결을 원하는 쪽은 밝은 쪽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추천습니다. 네, 이쁘게 쓴 추천은 글자 수 딱 맞춰가지고요. 아주 아트하게 쓰는데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머니들이 자녀분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지옥인 학교가 있겠습니다. 희문중, 반대부중 이 학교 두 개는요. 한 학년에 추천수를 100명씩 써요. 한 학년에 2학년 100명, 3학년 100명, 심한 경우는 150, 150에서 거의 300명까지 추천수를 쓰세요.
근데 수학과학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맞죠?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명 하면 많이 잡은 거거든요. 10명에서 300명 다 써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휘문 중에는 어떠한 선생님, 반대부부 중에는 어떠한 선생님이 잘 쓴다더라 소문이 나면은 몰려요. 진짜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자기 복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글 쓰다 보면 내가 했던 말 비슷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휘문 중에 그 유명하신 선생님이 쓴 추천서 쓴 학생 40명이 다 떨어졌어요. 한 명도 안 됐어요. 아예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준비를 하실 때 너무 그냥 학교 그 선생님 잘 쓰시니까 그냥 그 선생님한테 맡겨두고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100명 있으면 그 100명의 학생들을 에피소드를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가 없거든요. 절대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랑 그 선생님이랑 가장 친밀도가 높으신 선생님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분이 잘 쓰신다 필요 없어요. 글을 잘 쓰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 학생이 영재가 왜 영재인지를 자기 스스로 글로 남기는 게 요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유명하신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찾아가시는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이 찾아가서 저는 잘 되나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있으면 자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수학, 과학 선생님들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 있으면 자기랑 좀 제일 많이 소통했던 분,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분하고 추천서를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케이스는 1학년, 2학년 때 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3학년이 되자 전교를 가버렸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시면 자기를 한 번이라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기간제 교사님도 괜찮거든요. 그 기간제 보통 있으시다가 1년 반 동안 뭐 이렇게 학생의 수학을, 과학을 쭉 1년 반 동안 담당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2학기가 되면서 그분이 전교를 가버렸습니다. 아니면은 뭐 계약행위 만료돼서 그냥 뭐 수업을 못하게 됐으면 그런 분한테 찾아가시면은 좋아요. 왜? 그분은 추천서를 안 쓰시거든요. 팁인데 그런 경우 잘 없긴 한데 혹시나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분한테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왜냐면 그분은 내 아이 한 학생 것만 쓰기 때문에 엄청 좀 자세히 잘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 A지만 보면은 요거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추천서를 쓰실 때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재원에 있었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갖고 와봤자 그냥 보고서 조금이나 그냥 선생님 저 이런 활동 했어요. 그래 알겠어 까지만 하는 거지. 자기가 수업 시간에 직접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재원 내용이 들어가면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생기부를 보시면요. 1학년, 2학년 생기부 3학년 거 안 되니까 1학년, 2학년 거 생기부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영재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몇 줄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이 학생은 뭐 다항식에서 자기의 독특한 풀이법이 있었음이라고 좀 적어 주시거든요. 그 생기부 보면은. 그래서 그 생기부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자료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유명한 학교, 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선생님들이 못해도 5명에서 10명 정도 추천서 쓰시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많이 챙겨 드려야 돼요. 자료를 챙겨 드려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이런 이야기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대놓고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특히 휘문중은 많으시고요. 그 옆에 그 뒤에 대면도 많으시고요. 왜냐면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자기도 못 쓰니까 대충 써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난 이런 필요 없으면 내가 쓸 거야 하시는 분 계시고요. 자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많이 안 써주세요. 내 추천서를 나는 5명만 받을 거니까 5명만 선착순으로 받을게 하고 끝이에요. 안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쓰시면 한 땀 한 땀 잘 쓰시지만 많이 못 쓰겠죠. 근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본인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학생을 약간 3자일째 약간 지켜본 느낌이에요. 추천서에 이런 식으로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엄청 딱딱하게 공무원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필처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자기의 느낌만 쓰시는 아무 내용이 없고요. 내가 이 학생이 왜 영재라고 생각하시는지 느낌만 쓰시는 분도 계세요.
내 생각에는 이 학생은 수학 연산이 남다르게 빠르다, 엄청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느낌을 쫙 쓰시면 돼요. 그거는 뭐가 옳다 나쁘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학생을 봤을 때 왜 영재성이 보이는지만 보여주면 돼요. 느낌만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청 좀 어른스럽게 글을 쓴 거죠. 차근차근. 그래서 이건 이제 학교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요거 우주를 도형으로 표현하고 싶고 우주식을 정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그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생기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쭉 밑을 이어서 쭉 썼는데 요런 내용이 이거 지금 500자짜리거든요. 500자짜리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료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수학과학 쪽이 그러니까 인문 쪽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보통 자소서가 수학과학에서 수학과학을 쓰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랑 인성 쪽을 쓰는 학교가 있거든요. 수학과학 또는 인성 둘 개 중 하나 쓰는 인성 쪽은 굳이 이런 식의 자료를 많이 만들어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학교 행사 있으면 행사에 있었던 얘기를 좀 적어서 드리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인성 쪽 같은 경우는 좀 학교 생활을 좀 성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수업 시간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또 딴짓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 쪽이 그렇게 좋게 작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에 특별하게 나쁘지 않으면 좀 나쁜 말 안 적어주시는데 수업 시간에 자유분방함 이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써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인성 쪽은 제가 이제 영재고를 준비할 때 학교 생활을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지키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한테 반항하지 말고 그냥 웃고 다녀, 항상 웃고만 다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웃고만 다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여지는 게 좀 저 학생은 참 착한 학생이구나, 그냥 선한 학생이구나, 아무 생각이 없나 이렇게 들 정도로 좀 착하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 자기를 포장할 때. 근데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좀 돌출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쌤이 얘기하고 쌤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톡톡 쏘는 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인성 쪽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떨어진 학생도 있고요. 네. 아무도 추천서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드린다 해서 선생님이 입력하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료 누르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평상시 때 이 학생이 2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이 학생이 인성이 너무 안 좋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막 지적을 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못하고 수업 방해하고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짓을 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추천서를 같이 쓰라고 왔네? 그럼 그 선생님이 좋게만 써주실 리가 없어요. 솔직히 쓰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때문에 이런 걸 방해했어. 그걸 추천하지 않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전교 1등하고 모든 CMS 주변에 유명한 학원에서 시험 치고 다 1등을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서울연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1차가 떨어졌어요. 자소서 당연히 잘 썼겠죠. 그죠? 스펙도 엄청 화려했거든요. 스펙, 성적, 모의고사 성적 다 무조건 얘는 서울연대고 무조건 가는 학생이라고 못 박아놓는데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랬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잘 남아서 사는 애라 너무 모든 선생님한테 다 틱틱된 거예요. 기술 과정을 가르치면 선생님 생물학적으로 그게 안 맞는데요. 이게 아닌데요. 계속 그 트집을 잡는 학생이거든요.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인성 쪽은 좀 분위기 좋게 담임 선생님한테 좀 잘 지냈던 담임 선생님한테 가시면 될 거예요. 차라리 조용하면은 인성 쪽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용한 학생들은 티가 안 나니까 그냥 모르시거든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좀 돋보이는 학생들이 가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A는 요즘 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저희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려는 게 학교 쌤한테 가실 때요.
네.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대전대 학생 샘플인데요. 이 학생은 다 졸업했었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졸업하고 다 대학까지 간 학생이라 제가 엄청 최근 걸 보여드리고 싶으면 예의사항이 있어서 보시면은 지금 마찰력 측정할 수 있는 벡터 센터 제형이고 해가지고 아까 아두이노로 뭐 이게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을 저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첨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잘 모르세요. 아무리 그거 이쁘게 써도 요약을 아무리 잘해도 몰라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PDF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했던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설명을 학생이 직접 설명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과제를 했는데 이게 뭐고 이게 이렇게 동작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실제로 동영상처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한 1, 2분짜리 동영상에 띡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바로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는 서울 학생 탐구 발표 돼가지고 요건 그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자기 학교 과제였어요. 당연히 학교 생기부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대회, 교내 대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으면 요즘 많이 없어져가지고 교내 대회 것만 쓰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외 대회는 쓸 수도 없을 뿐더러 학교 외 대회에서는 어차피 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교내 대회 중에서 발명 대회, 그 다음에 이런 그 탐구 보고서 대회, 그 다음에 뭐지 학교마다 그 이외의 대회를 좀 다양해서 이 두 개는 꼭 있는 거라서 그런 걸 기반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수상 경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으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대회를 나갔었다. 근데 수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수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쓸 내용, 내가 했던 과제에 대해서 엄청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짧게 쓰는 거거든요.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우리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요런 마인드로 내시는 분들 계세요. 요런 마인드로 3년씩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 두께를 내시거든요. 그 절대 그러시면은 선생님이 쳐다도 안 보세요. 아예 그냥 안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얘기해요. 이거 들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본이가 그걸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과제,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쓰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 그 다음에 첨부했던 내용,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뭐 느낀 점 간단하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 학생은 뭐 중1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런 과제를 제출했고 그 과제에서 뭐 이런 독창성이 보였다.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이 잘 쓰기 위한 자료예요. 잘 쓰기 위한 자료인데 저희도 글 쓸 때 자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요. 너무 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서에 들어가는 게 500자에서 1000자 내외이기 때문에 500자, 800자, 1000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자에서 1000자 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과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2학년 때 했던 과제예요. 이거는 화학이랑 뭐 생물 쪽, 물리 쪽, 뭐 아두이노까지 여러 개가 좀 복합된 내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아두이노 해수 전지 효율성, 뭐 어떻게 보면 화학에 가깝죠. 자기가 했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했던 걸 쭉 역시 마찬가지로 했던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학생은 모체 과학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썼고요. 많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썼고요. 굳이 이런 대회들을 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서도 쓸 말이 없어요. 추천서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너무 한 게 없으면은 이렇게 뭘 드릴 게 없거든요. 아무런 게 없어요. 1학년 때 대회도 안 나가, 2학년 때 안 나가. 학교 성적만 좋은데 생기부를 봤더니 엄청 얇은 학생이 있었어요. 성적은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성적은 뭐 B도 100개 고되는 엄청 얇은 생기부였어요. 한 3페이지? 1학년, 2학년 합쳐서 3페이지짜리 그런 생기부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학생들은 진짜 추천서 자소서 쓰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쓸 컨텐츠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 최대한 학교 생활 좀 열심히 해서 그런 생기부나 그런 세부 특기사 하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지? 이건 안 챙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 자율동아리인데 요즘에도 학교마다 자율동아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자율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학교가 있고 그냥 뭐 대충 하면 알겠어 하는 학교가 있고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막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율동아리에 대해서 좀 좋았던
게 자기가 연구하지 못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하게 되는 좋은 점은 이것도 학교 행사 중 학교 교내에서 하는 행사 중 하기 때문에 임의로 자율동아리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율동아리 활동이 생기고 좀 자세히 다 잘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들어간다. 없어 그 안이 있는데 입시에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저는 1학년이 지나갔다 보면 1학년 때 아무런 게 없어요. 생기부가 너무 깨끗해요. 그럼 2학년 때 뭐라도 이것저것 많이 잡아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좀 자율동아리 좀 해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자기 했던 거를 이렇게 다 짧게 요약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이외에도 이제 지금 이 학생은 과학만 제가 가져왔는데 예전 대회라서 이런 거 말고 이제 되게 많아요. 수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도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독서로 그냥 달라요. 그 독서록에 대한 게 아니라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추천한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 그 책에 대해서 자기 읽고 엄청나게 그 요약을 짧게 해서 자기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독서록이라고 해서 그 독서록은 학교에서 내는 거고 이제 독서록 자체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요즘 예전에는 뭐 권수 그다음에 그런 읽은 날짜까지 다 입력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학기에 몇 권 읽었으면 끝이에요. 반영되는 게. 그래서 독서록 크게 의미는 없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했던 그런 그 수상 내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모아주시면 돼요. 그 예전에 했던 그 포트폴리오 중에 좀 좋았던 거는 그 자기 히스토리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여기 우리 역사책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그 표처럼 만들어서 1학년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2학년 때 뭘 했고 쭉 이렇게 나열을 첫 페이지 해놓고 그 뒷페이지에 하나하나 다 첨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예뻤고요. 요거는 좀 이쁘게 꾸미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딴 사람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는 포트폴리오라서 요거는 이쁘게 꾸미셔야 돼요. 최대한 깔끔하고 있어 보이게 꾸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거는 이쁘게 꾸미라는 이유가 이왕이면 방심하라고 이쁘면 보기도 좋거든요. 보기도 좋고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시면은 이해한 만큼 추천서를 더 잘 써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는 영재원 걸 넣으셔도 되는데 요즘 영재원 과제 그 개인 과제가 있으면 개인 과제는 괜찮은데요.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을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물리 실험 뭘 했다, 수학에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한 개인 과제가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영재원 활동 사업을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너무 많아요. 너무 하는 학생이 너무 많을 뿐더러 영재원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거의 가지 않았거든요. 거의 가지 않고 다 동영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영재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예전처럼 좀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져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커리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에 했던 게 있으면 영재원 개인 과제 정도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보면 요약을 해도 한 20페이지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요약을 해도 너무 학교에서 활동이 많아요. 학생회장에 뭐 선거 때 뭐하고 뭐 소풍 갔을 때 뭐하고 뭐 장기장으로 나가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회도 하고 뭐 그런 학생이 있어요. 가끔 완전 모든 분야에 다 잘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만 탁탁탁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거지 이 내용 저 내용 다 드리면 선생님도 헷갈리시거든요. 뭘 넣으라는 거지?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뭐 예체능에서 하나 그 다음에 수학에서 하나 과학에서 하나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대충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좀 너무 다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쓸 수 있는 날이 500자밖에 안 되거든요. 500자에서 많이 쓰는 학교 해봤자 10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저것 다 넣다 보시면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적당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2시. 짧게 해도 짧게 해도